안녕하십니까. 백모박성현의 미디어 까까입니다. 오늘은 또 뭘 까볼까요? 아니 근데 변희재 씨는 언제 오세요? 그럼 변 선수한테 물어야지 저한테 왜 물어요? 제가 변 선수 대변인도 아니고. 아니, 같이 다니시니까. 같이 안 다녀요. 저희 동거인 아닙니다. 뭐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만 바쁘냐고 나도 바쁘다고요. 이렇게 맨날 남의 대타를 해야 되겠느냐고요. 저는 여기서. 한가해요. 사실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목소리도 우리는, 이제 네, 좀 약간 가셨네. 저는 우리는 왜 완전히 바쁘냐면 네. 그냥 가서 연사를 하는 경우는 좀 덜 바쁠 수 있는데 저희는 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본. 자유본 조직으로 움직 또 자유군 그 두 개인데 같이 이제 쌍둥이 조직인데 한 300명씩 움직이거든. 차량 4대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물류랑 그 일종의 병참, 군사 병참이야. 근데 그 차들 작은 차에도 그렇게 뚜껑 위에다가 지붕 그거- 위에다가 뭘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솔직히 정말 웃겼어 그거는. 아니 그 남의 발명품을 두고 왜 웃겼다 그래요. 아니 멋있는데 예, 예. 멋있는데 그 자동차 그 조그만 차에다가 예, 예. 위에다가 그 자동차 예, 예. 자동차 그게- 지붕 위에다가 뭘 하시니까 그건 그게 원래 이제 루프렉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루프렉을 설치를 하면은 한 50km 이상 못 얹어요. 네.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못 다루는 공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많이 생각을 해내 그래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 난 진짜 그 그 보강을 지붕이 해가지고 한 500km까지 올라가. 아, 그러니까 그래요? 성인 남자 서너 명 올라가고 위에 스피커 무거운 거 올려도 끄떡 없어요. 혹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컨설팅 받으십시오. 네. 영업 기밀을 다른 데로 빼시지 않는다면 제가 단돈 1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10만 원이면 싸다. 컨설팅만. 네, 네.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아우 저러다 지붕이 좀 우그러지거나 눌러 앉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붕 자체는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한 4,500km를 견디고 문제는 뭐냐면 그 루프렉 뼈대. 걔가 이제 깔아앉아 버린다. 부러진다고요. 그걸 이제 안 부러지게 해놨지. 그러니까 지붕이 역시 버틸 만큼 다 우리 백모 올라가요. 선생께서는 머리가 좋으세요. 난 늘 느끼는데 팔자 IQ가 갔어요. 팔자 정말 갔어요. 높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팔자 갔어요.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네. 한 군데 우물을 못 파가지고 팔자 변희재 굉장히 세죠. 씨하고는 뭐 같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내일 전주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제가 갑니다. 예, 글쎄 거기 거기 자기도 가겠다고 아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못 가요. 거기 못 가고. 아니 그 변희재 씨가 변희재는 가지. 네. 변희재 선수 가는데 그 경남에 가니까 전번에 경남 집회 있었잖아요. 네네. 일요일 날. 마산에서? 거기 분들이 차를 2대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창원 분들이. 경남 탄기국에서 그 전주 집회 지원하러. 지원하러.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청주에서도 오신다고 네.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가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게 주최하시는 무슨 분이. 뭐 신변 안전 문제가 좀 있다면서? 그분이 그 전북 도경인가 네, 예. 전주 시경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경찰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태극기 예, 집회 예. 오신 분들이 예. 집회하는 도중이나 또는 행진하는 도중이나 해서 요만큼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그거는 전라북도 대망신이기 때문에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 그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근데 그쪽 분들이 아주 약속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예.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원래. 전라북도 설마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전라북도 있겠나. 분들이 굉장히 순박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순박한데 그 순박한 분들 틈에 가끔 그 아주 이상한 색깔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왜 80 넘어서 90 다 된 목사 양반 하나 평생 김일성 찬양만 하던 양반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전북의 이미지를 좀 많이 좀 다르게 만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느긋하고 순박한 분들이에요. 충남 기질이랑 비슷해요. 비밀 하나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유쾌하잖아요 분들이. 비밀 하나 풍류들이 말씀드릴까요? 많고. 예. 전남 광주 분들이 우리 호남은 하면은 거기에는 전라북도는 안 들어가요. 전남에서 호남이라 그러면 전북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전북에서 호남이라 그러면 전남이 안 들어가나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북 분들이 조금 더 느긋하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호남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뜻하냐면 호남 터널 이남을 뜻해. 호남 터널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남도의 경계선이거든요. 그 장성 끝에 있는. 네. 재밌어요. 그게 아주 의미가 있는 집회입니다. 내일 열리는 그렇죠. 전주 집회가. 네. 호남 지역 전 남북을 통틀어서 지금 최초로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호남이 그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골 성향이 높지 않은데요. 거기가 반골 성향이 아니라고요. 호남이 원래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DJ 때부터 그렇죠. 그렇게 됐죠. 김대중 네, 그분의 씨가 업보지. 제가 이거 네. 방송이니까 그분이라고 극존칭할게. 그분의 최대 업보는 호남 분들의 정치 의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극단화시킨 게 최대의 업보예요. 업보라는 거는 과거의 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어떤 그 대가 이게 지금 업보인데 그게 업보 따질 때는 그 윤회하고 영생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생에서 업보를 받으시겠지. 뭐 네. 예, 또 예. 그런 심오한 뜻이 저기 어찌 됐든 예, 예. 이번 이 전라북도 행사를 그러면 이 호남 지역의 미디어들 언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과연 보도를 할까? 이 주최 측에서는 보도를 안 할 것처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보도를 하면은 이상한 그 장면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도할걸요? 얼마 전에 그런 사고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합인가 대한문 어딘가. 앞에서 예. 대한문 앞에서 그 하는 집회에 지금 현장 실시간으로 방송을 그때 아마 촛불하고 네. 왜냐하면 촛불이 어둑어둑할 때만 되면 기어 나오니까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이죠. 그렇죠.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 예, 예, 집회에서 저녁 때 네, 예. 지금 이 시각에 탄핵 찬반 집회다. 예, 예. 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네네. 이렇게 했는데 어디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에서 예, 예. 근데 탄핵 찬성 TV 쪽 하면은 완전히 뭐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그 장면만 질서 요렇게. 있게 딱 그게 나왔는데 탄핵 반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는 대한문 앞이 뭐 시청 앞부터 남대문 쪽까지 꽉 차 있었는데 네, 예. 미리 찍어놨던 행진하러 예, 예. 다 나간 다음에 미리 찍어놨던 듬성듬성 태극기 하나 이렇게 힘없이 들고 서 있는 그런 사람 몇 명 나온 정말 예, 예. 사람 딱 10명도 안 나왔어요. 예, 화면에. 예. 예. 그런 거가 딱 나간 거예요. 그거를 예. 바로 실시간 캡처를 해서 현장에서 보여준 거죠. 예, 예. 예. 현장에서 보여주니까 이거를 본 그 자리에 모여있던 빽빽하게 태극기 들고 모여있던 군중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일순 조용 정말 예. 순간적으로 나 그때 있었어. 그랬어요? 예. 한 5초 동안 조용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시각 현장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거짓 보도를 하는구나. 그게 아주 너무 타이밍이 아주 맞은데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호남 쪽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초라한 화면 하나 띄워놓고 이게 전주에서 했던 그들만의 리그다 이러고서 그냥 말하자면 밟아버리는 그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언론사 사람들을 요즘 좀 제가 동정을 해요. 불쌍한 족속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 집단 같아.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라는 거 이거거든요. 정상성과 비정상의 경계거든. 그거 넘으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보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이런 문맥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런 문맥이 되면 정신병자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계성 장애, 보더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골아픈 케이스예요. 보더라인이면 자식들이 경계적 고생해요. 인간. 예, 네. 자식들이 고생해요. 그러면 부모가 보더라인의 경우에는 이게 미친 부모도 아니고 정상 부모도 아니니까 또 보더라인인 예측할 사람들이 수 없는 거지. 머리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그럼 계속 그 자식들은 눈치를 보게 되죠. 네,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대단히 성격과 정서가 인격이 예, 불안정해지는 예, 예. 거죠. 그 이제 그 골아픈 건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언론 기레기들이 전부 보더라인 인격장애야. 그 경계성 인격장애야. 그래가지고 이 문맥에서는 잘 나가는 언론인이고 직장인이야.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걸려 있다든지 북한이 걸려 있다든지 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이 걸린 문제로 딱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평양 좀비 같은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뭐 원래 닭이 100마리면 꽁이 한 3마리 되니까 한 2, 3% 있겠죠 뭐.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세요. 이 언론사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언론사 사주라면 그건 좀 전 필요해요. 지정 정신과 병원을 하나 정하겠어.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자기부터, 그러니까 방상훈 씨 본인부터, 홍석현 본인부터 시작해서 거기 홍석현 주간 씨는 정말 특히 편집인 가야 뭐.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단 받아보시라고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가서 진단 진단을 받아봐.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병원 좀 다녀요. 정신과 병원요? 예예. 왜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드레날린이 과다 펌핑 될 때가 있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일주일에 110시간, 120시간 일했다고요. 그럼 이게 내 나이가 그러면 내일 모레 좀 60인데 용량 초과지. 용량 그러면. 초과라고 이게. 그렇게 과용량으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몸속에 뭔가 화학물질 이상한 게 흐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격성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파괴성이나. 그 아드레날린이 원래 공격적인.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이 살기를 뚝뚝 흘리고 다니고 이제 남한테 아주 난폭하게 화를 내거나 이럴.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병원을 가요. 근데 의사가 보고 한 10번에 한 6번쯤은 가짜 약을 주고 뭐 가짜 약인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나중에 말이죠. 플라시보라고. 플라시보 효과를 예, 보게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러잖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고 먹으면 그 효과 비슷한 게 나는 거. 한 4번쯤은 진짜 약을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의사가 그게 어느 경우가 어느 경우였다고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만큼 받아서 갖고 있어. 정말요? 네. 그럼 매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요새 안 먹었어요. 요새 근데 요번 거는 안 먹었어요. 왜 감기약을 먹었거든. 그랬더니 깔아앉더라고. 감기약 먹으니까 잤을 거 아니야. 졸리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식이 깔아앉더라고. 필요해. 휴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 프로 진행 중에 아니 그건 아니고 정신건강. 네,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연합뉴스 TV의 그 오보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마침 또 연합뉴스 TV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아마 좀 무서웠을 거예요. 물론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거기 계셨던 분들이 막 질타를 하고 예. 뭐 에어 싸가지고 질타하니까 이분은 의도 맞는 줄 알고 근데 뭐 태극기 국민들이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야단은 칠 수 있지만 주먹질은 안 하죠. 태극기도 나름에 제가 있었으면 뺐을 것 같아. 태극기 들고 거기 없었길 다행인데 멀리 떨어져 계셨잖아. 근데 그 기자가 그래서 더 이상 취재를 못하고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연합 TV에서 연합뉴스 TV에서 사과한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했는데 근데 뭐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뭐 신문사에서 뭐 뉴스사에서 언론사에서 뭐 사과한다는 믿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과한다라는 거 대신에 우리 전 직원이 전부 정신과를 다녀왔습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 내가 믿어줘. 그래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경계성 그 정신병 인격 장애가 한 60% 나와서 그것도 친북에 관한 종북에 관한 경계성, 진보에 관한. 그 종북 친북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염도가 높죠. 한 번 오염되면 그러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그런 그 나이 들면서 물감같이. 점점 심해지던데 우상호 같으면 우상호는 오늘인가 그 인간은 뭐라 그랬나 어젠가 그 뭐 시진핑을 배반한 게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의 정신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시진핑에 배신감을 준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그 말 듣고 우상호가 지금 시진핑 첩인가 이게 뭐 마누라인가 그랬어. 시진핑이랑 사귀나 보지. 아니 그럼 뿌리 깊은 그 4대 의식은 또 뭡니까? 아니 그게? 4대 정도가 아니라 연모의적인 것 같은데 내 눈엔. 이건 4대가 아니라 우리 시진핑 정신과 병원은 거기가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당 무슨 대표니 뭐니 하고 원내대표니 뭐니 하고 있는 아니 이런 그러니까 상황. 제1당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제1당이죠. 제1당이죠. 의석수가 제일 많죠. 제1당의 원내대표란 자가
국익과 안보에 걸린 문제에서 상대방 국가 원수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배신감을 들인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둘이 사귀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 조선 시대에 우상호 씨한테 묻고 싶어. 당신 사귀는 사이야? 하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시진핑 같은 사람이 우상호 같은 사람하고 사귀겠습니까? 뭐 눈 맞으려면 무슨 뭐 아이 무슨 콩꺼풀이 가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런 그 헛소리나 찍찍해다 가지고 그건 나라 망신이지. 아니 이런 그 집단이 이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의 제1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우글우글거린다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보도를 제대로 비판이나 비판 이걸 안 하죠.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죠. 비판 이렇게 우상호의 발언이야말로 가장 구역질 나는 발언인데 그렇죠. 거의 호빠 수준 발언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우상호가 아니라 이건 우영태 발언이라고요. 고영태. 우영태야. 다음에 우상호가 아니라. 성씨는 내버려둬야지. 우영태 발언, 우영태 그치. 수준의 발언인데 이런 발언이 뭐가 문제다라는 걸 제대로 짚지를 않죠 전혀. 그리고 그걸 부각시키지도 않고. 그 대한민국 언론의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 기사가 거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뉴스원의 전화라든지 확인 없이 그냥 써 갈긴다는 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 번도 전화 안 합니다. 그냥 써 갈깁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도 그냥. 행복해. 왜요? 저는 언급의 대상이 아니야.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이게 만만하다는 거고 이쪽은 만만하지 않아서 안 건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언급을 나 안 지금 해.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언론 여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어린 녀석들이 말이야. 어린 네. 녀석들이 말이야. 그쵸. 이제 나왔다 이제. 아니, 이제 그렇지. 근성이 나왔다. 아니 그 기자들이 다 내 후배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제 또래가 뭐 거의 없잖아요. 두 가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우상호나 뭐 이런 그 옛날 전대협 한총련 세대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왜 그 뭐 언론사에 있던 게 법조에 있던 대학에 있던 내가 그 세대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경계를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20살 무렵에 뭐 순결한 우리 민족의 영웅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 뭐 이러고서 학교 권력을 장악했던 세대거든요. 문화 권력을 장악했고 그리고 그 권력 노름에 취해가지고 나이 50이 되도록 그 언저리에서 지들끼리 커넥션 짜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 보통 사람이요 나이 20살쯤 되면 야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게 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가 사실 까고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동물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짐승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아주 고결한 정신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아니 뭐 그때는 다 그런 그 괜한 니힐리즘에 빠질 아니야 수가 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지. 성숙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종교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20살 이후로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약 먹었어. 진보, 뭐 민족,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 그게 대신에 다 허상이지. 다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이가 이미 전대협 세대 후배들이 나이가 55, 뭐 54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35년 동안 그 인생의 본원적 화두를 들여다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내는 순간 인격이 붕괴해요. 그게 그나마. 제가 얘기하는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앉아서 뭐 무슨 공부 국어 뭐 수학 뭐 인문학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인생 공부가 안 된 인생 거야. 공부가 인생 안 공부가 안 되고 돼 있는 거야. 또 실질적으로 또 무식해요. 또 진짜 그 인문학 공부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만약에 드는 제가 게 없어요. 아주. 나 여기 뭐 이 의대 말이에요. 의대에 그러니까 전대협 증후군 뭐 한 총련 세대 증후군 뭐 이런 걸 하나 그 정신과 하는 사람들은 좀
연구 논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정신병적 증상들에 대해서 예, 그거를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그 의미 혹은 허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걸 다 들여다보면서 사는 거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십 년 그런 동안.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통찰력도 좀 더 키우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그 고려도 하게 되고 뭐 그- 하여튼 그런데 이런 정신적 성숙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자들이 하는 그런 많은 쏟아내는 막말 전혀 자기 말의 파장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 고려 없이 그저 내지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자들이- 아주 국민이 피곤해요. 네. 그자들이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대협 한총련 세대의 멘탈로 30년 됐는데 거기에 줄을 서느라고 바빠갖고 젊은 기레기 언론 기자들까지 이제 그렇죠. 그 흉내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실은 상관이 없는 거라. 거짓이면 어떠냐 이게 옳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조작을 이미지 조작을 하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진실된 얘기는 아예 묻어버리고 전하지 그 않고. 홍정도가 한 그 명언이 있잖아요. 그 명언. 뭐라 그랬어요, 홍정도 씨가? 그저 JTBC 사장을 하고 있다는 그 홍정도께서 홍석현의 그랬잖아요. 아들? 홍석현의 아들. 예, 그랬잖아요. 거짓이라도 그것이 존재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걔는 그렇게 우리보다 알아. 걔는 저게 뭐야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 좀 더 해야 돼.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이 하는 소리거든. 거짓은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라는 건 알 길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때려 부수고 불살르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다. 분노하는 거다. 이게 프랑스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명제예요. 근데 홍정도나 홍석현이가 조금 비슷하네. 모르는 건 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뒤집어 엎으면 그 첫 타겟이 바로 그 중앙이나 중앙 미디어 그룹 같은 그 대한민국의 금수저 상류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 피약자들, 피약성 환자들이에요. 홍정도나 홍석현 같은 사람. 저 고발해도 좋아. 난 이런 이유로 해서 당신들이 정신적 피약 그러니까 사드마조 할 때 마소키스트라고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건드리잖아. 아니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내가 왜 저들이 마소키스트라고 생각하는가를 떠버릴 것 같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비학대 증후군. 그러니까 자기 망하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라니까. 지네 집 불살르고 지네 기업 망치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요. 근데 지금 뭐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언론이 이제 많이 좀 돌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서 좀 만족감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전 이거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파산시켜야죠. 언론은 전혀 네.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좀 뭐랄까 항의가 조금 더 거세지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전혀 논조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 엊그제 그 특검의 기자회견이라는 거 사실 내용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실체적인 진실도 지금 하나도 제시된 게 없는데 네. 대통령이 300억을 받았다. 이게 다 헤드라인이에요. 대통령 300억 뇌물. 뭐 확인됐다는 듯이 이런 그 보도를 전혀 진실 증거가 담보되지 않은 이런 보도를 하는 이 대한민국 언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네. 망하게 만들 우리가 수단 있잖아. 뭐 TNJ 같은 것도 있고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망하게 TNJ도 정말 많이 커야 됩니다. 많이 진짜 커서 망하게 정말 만들어야 돼요. 저런 망할 언론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지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턱도 없는 이런 그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 그건 범죄거든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뭐 가벼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언론이 국민들에 대해서 거짓을 쏟아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범죄 행위고 이 해악이라는 건 독극물 수준이죠. 그 언론의 그
거짓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범죄는 안 다루는 거예요. 다뤄야 될 거를. 그렇지. 그것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세상 사물이라는 게 결국은 해석이거든요. 관점이고. 그럼 내가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원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똑같은 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원으로 보이는 도대체 거고 대한민국 언론에 이렇게 제대로 보면은 기둥으로 보이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주목해 줄 거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헌재재판관 강일원이가 그게 명색이 헌재재판관이지 나는 그 사람이 헌재재판관인지 아니면 뭐 야바오꾼인지 모르겠더라고. 기본적으로 한 짓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서너 가지 짓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김평호 변호사가 지금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을 할 때 네. 항목별로 가결을 해야 되는 거를 뭉뚱그려서 완샷 가결을 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강일원이가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갔냐면 야 그거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거야. 그러고 넘어가 버렸다고. 근데 문제 삼지 않기로 상호 간에 합의한 바도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원칙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거는 합의의 대상이 아닌 거야 원래. 그렇죠.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그건 합의할 수가 없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근데 아니라고. 그분들은 평생을 아니, 그러면은 평생을 법을 해석하고 아니 법을 대통령을 탄핵하냐 사람인데. 마냐라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가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넘어갔다.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하나도 스포트라이트를 안 비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자기들 딴에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강일원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는 그 헌재 재판관을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헌재 재판관을 탄핵해야 돼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가 못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 독재 국가가 아니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국회는 더욱이다 국회의원은 소환도 없는 거 아세요? 소환도 없죠. 소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회기 중에는 소환을 못하지. 그래서 국회 해산 운동이라는 건 거의 준혁명이에요. 저 이번에 만들었잖아. 연대기구 하나 크게 만들려고 준비하잖아. 지금 시작했잖아. 국회 해산 주권본부. 국회 예산 주권부. 왜냐면 아니 딱 국회 해산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주권을 자임했어. 그러니까 잡아가려면 저 같은 놈을 잡아가야 돼. 국회 해산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라고 자임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주권을 증명하면 되지. 진짜 대한민국 국회에 정말 300명의 국회의원 물론 몇 분은 예외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진짜 도대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아는 건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중이죠 열심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대로 중이에요. 가다가는 네. 대한민국의 정말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고 또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 해체 작업이 얼마나 살벌하면은 김종인이가 그만두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오. 김종인 탈당 임박했다며. 네, 뭐 2, 3일 내로 아예 탈당을 하시면 그분은 국회의원직을 네,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만두게 되는데도 네.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여기 줄타기 잘하고 이 꽃놀이패 좋아하는 양반인데 아무리 꽃놀이패가 좋더라도 이 정도까지 해체 작업 가면 나 이게 더 이상 감당 안 된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감님, 대한민국을 가르고 해체하는 그러니까 갈라놓는 그런 그 정당에는 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김종인 할아버지가 원래 그 길을 처음에 물꼬를 튼 양반이니까 내가 이 할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이 할아버지 이왕 그 길 갔으면 계속 가세요 그냥. 계속 가셔. 왜 일 다 저질러 놓고 먼저 배에서 내려서 도망갈라 그래? 그래도 이분이 그 노련한 뭐라 그래야 되나 통찰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나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노련한 통찰이 아니라요. 교활한 눈칫밥이요. 우린 그렇게 뭐 또 얘기하죠. 이왕 그렇게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 양반 그만두고 나온다고 책임 안 물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죠. 책임은 있죠.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저렇게 하게 하는 게 기여한 분 아니야. 그때 지가 얼마나 포장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체하는 그 야권의 대승을 거두게 만든 아니, 근데 그분이 제1 공신이 김무성, 제2 도장론 도티 김무성이, 제2 공신이 유승민, 제3 공신이 김종인이요.
근데 그 3대 당시에 공신 중에 한 명. 이분이 그 더불어민주당 갈 때 예. 문재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당의 기조가 어떤지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거 그러니까 간 자기가 거 이거 다 아니야.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3대 공신 중에 하나요. 대한민국 3대 해체 공신 혹은 해체 사범 중에 한 명이요. 정치권에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음.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된 분석 기사를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머리가 어디가 좀 그런 문제에 가면 좀 다르게 돌아간다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경계성 장애라고요. 그런 문제에 들어가면 정신병자 집단이요. 능력의 네. 문제가 아니라 병리적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고요.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언론 자체가 망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언론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시청 거부 내지는 수신 거부 내지는 구독 거부 그렇죠. 네, 그건데 네. 그게 오래된 습관이라서 이게 바로 실현되기 요번에 엄청나게 진행됐을걸요. 앞으로 더 진행될걸요, 이거. 더 진행돼야 되죠. 네, 더 진행될 거고요. 지금 50만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독 운동. 무엇보다도 저기 그 유비쿼터스 스마트폰 뭐 이런 것 때문에 퍼스널 미디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나 조그만 소집단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그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빅 미디어가 골로 가죠. 그래서 내가 뉴델리에 그래도 뭐 무늬만 주필 아니에요. 무늬만. 아 문희만이었어요? 무늬만이죠. 난 진짜인 줄 알고 존경했었는데 존경 거둬야 되나? 그거 걷어야죠. 아 그래요? 무늬만 주필인데 그러니까 이제 쓰고 싶을 때만 쓰잖아요. 저는 글을 상근도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무늬만인데 물론 제 글은 빅 칼럼들은 전부 뉴데일리에만 발표되지만 뉴데일리도 이제 고민이 그거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스몰 미디어 혹은 퍼스널 미디어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 그 아주 원칙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현명한 생각인 것 지금 같습니다. 정도까지가 맥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저 인터넷 미디어로 있다가 예, 예. 그 오프라인 그 신문을 이제 발행을 했잖아요. 그건 저기 호혜로 발행하는 호혜로만? 거예요. 예, 절대로 종이신문 안 찍어요 뉴데일리는. 그건 지금 방침인가? 종이신문 저는 그래서 하신다는 분들이 종이신문을 만드는 걸로 예, 예. 좀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안 해요. 확장했나 그런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있어요. 그 종이신문 만드신다는 분들 제가 뭐 용기를 꺾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미디어 형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쪽에서 계속 있어왔던 편인데 제가 한국일보 기자도 했었고 우리나라 PC통신의 그 한 축이었던 나우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PC통신을 인터넷이랑 접목시키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94년도, 95년도에.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는 PC 통신은 통신 방식이 PPP고요. 인터넷은 TCP/IP인데 두 개를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한때 그런 기술이 쓰였었어요. 그 제일 먼저 나우컴 때 제가 도입했죠. 제가 한국화시켜서. 근데 그때 나우컴 대표이사 할 때인데.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런 과정을 쭉 봤을 때 저는 추세가 이게 그 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종이는 아니. 지상파 같으면은 좀 이게 워낙에 강점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종편도 많이. 근데 그 올라갈 얘기가 거고. 사실은 그 뭐 미국이니 영국이니 프랑스니 이런 데서 벌써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아니죠. 언론이 가고 있는데 아니 NIT나 워싱턴 포스트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니요. 독자가 갑자기 대단히 줄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바꾸고 있잖아요. 전자신문 구독으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도 그쪽으로 바꿔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격하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도태돼 갖고 다 망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 빅미디어에 있는 그 분들은요 지금부터 다른 직종 다 알아보세요. 그래야 인생 그런 안 매체들이 구겨집니다. 뭐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느냐. 그 대마불사라 그러죠 사람들이 흔히. 네. 근데 이제는 대마 필사입니다. 몸집 크면 반드시 죽어요, 뒤져요. 그건 뭐 하여튼 반가운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됩니다. 제일 지금 사실은
이제 종편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단 포탈하고 예. 종편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 종편에서 JTBC가 꿋꿋하게 그래도 뉴스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죠. 원래 종편에 한겨레 오마의 경향의 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종편이 없었죠. 없었죠. 그 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걸 흡수했구나. 그 자리 들어간 그러면 거예요. 그게 전략이었나 다? 근데 전략치고는 지금 종편 중에서 제일 하위였거든요. JTBC가. 예, 근데 완전히 전략치고는 이제 바닥이었는데 회사를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뭐 그 전략을 취한 거지. 그치, 결국은 망할 건데 예. 지금 반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반딧불이 죽기 전에 더 반짝하고 죽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아니 홍씨 집안의 뿌리가 홍진기 씨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개국 공신 중에 하나인데 그 실질적으로. 집안의 자제고 손자라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상류층 금수저 0.001% 안에 들어가는 집에서 하는 빅미디어 그룹이 그 짓을 하면요, 그게 온전할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만 해도 거의 개인적인 분노를 느끼는데. 그 JTBC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최근 몇 달 동안 끼친 해악이라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안 나와요. 다루고 싶지 않겠지. 다루고 싶지 않을 뿐만 네. 아니라 나온다는 게 이제 예. 완전히 거짓말로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손석희 씨가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근데 아주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하면 이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사석에서 하고. 네. 사석에서 하고. 사석에서 하고. 근데 정말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국내 우리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병들어 있고 거의 정신병적 상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명백한 무슨 평양 추종자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명백한 친북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거야. 근데 어설픈 사회주의자?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뭐냐면은 자기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내가 왜 평양 추종이야 하고 지웠지만 젊을 때 박혔던 그 관점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깡통 진보. 그 다음에 순결한 우리 민족, 배타성, 민족 지상주의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쪽이 극우야. 민족지상주의.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수구야. 아니,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참 제가 한마디 네. 여기서 꼭 해야 돼. 지금요 극우라고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네이버 가서 제가 데모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네. 700명 갔어요. 그 분당 거기에 꽤 갔네. 경찰 추산 700명이에요. 그럼 한 2,000명 되겠네. 1,000명은 넘지. 경찰이 좀 짜게 보니까 경찰 추산 700명인데 아니 오후 5시에 분당 그 정자동에 그 네이버 태어나고 네. 처음 있는 일 아니었어요? 그렇게 네. 되죠. 그랬더니 언론에서 일부 극우 단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 자유통일 유권자본부나 자유통일 해방군은 이제 극우 단체야. 우리가 다 클리핑 해놔요 그거. 극우 타령은 왜 그러냐면 명예훼손이 5년이잖아요 시효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극우는 조건이요. 잘 들어두세요. 언론사의 무식한 기레기 여러분. 첫째가 말씀하셨듯이 민족지상주의여야 돼요. 민족지상주의예요. 두 번째가 지금 좌파들이 민족지상주의입니다. 그렇죠. 친일파 타령하고 맨날 뭐 미제 타령하고 두 번째가 폭력지상주의여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잖아. 우리 그렇죠. 민족끼리. 폭력지상주의여야 된다고. 그쪽이 걸핏하면 욕설이나 해야 되고 주먹 쓰고 그렇게 된다고. 쇠파이프 들고 나오고 예. 네, 그런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최악의 극우 집단은 평양이에요. 그럼 평양을 옹호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당신들은 극우의 부역지라는 자들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깡통진보는 극우의 부역자 집단이라고. 근데 감히 그런 것들이 우리더러 극우라 그래. 그러면 너 극우부터 정의해봐 임마. 이 새끼 이거 극우가 뭔지도 모르고 입에서 튀어나오면 다 극우야? 근데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 제대로 못해요. 못해.
예, 예. 예. 그거 가지고 괜히 비난이나 쏟아내지 설명하라 그러면 알지도 못해. 알지도 그러니까 못한다.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언론쟁이들, 기레기들이 이런 그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얘들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쓰는 해외 언론도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엊그제도 그도 꽤 유력 신문 아닙니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예, 예. 신문. 거기에 지금 그 완전히 개망나니 짓을 한 그 특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취재해서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좌파의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신들한테 그 현지 대리인처럼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써서 보내준 걸 고스란히 내는 건데, 거기 뭐 특검에 대해서 또 지금 이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그 이 좌파적 시각, 야당의 시각으로 글을 써서 낸 거예요. 유럽, 미국 언론의 그러한 관점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는 가장 훌륭한 혹은 이상한 사람은 최상훈 씨지. 뉴욕타임스 여기 주재 기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리인이죠. 예. 대리인. 그리고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뭘로 받으신지 아셔? 몰라요. 그건 정보. 노근리 사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최상훈 씨한테 대해서. 왜 그러냐면 뭐라고 써가지고 받았나요? 뭐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이라는 측면으로 부각시켜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다. 미국 애들도 PC 아니에요. 이번에 뉴욕타임스 트럼프 당선할 때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걔들도 이상한 깡통진보 의식이 있거든. 이상한 죄책감 장사예요. 길트 장사. 우리가 제국주의로서 세계를 지배해서 여러 문화와 민족을 파괴하고 이런 식의 길트 장사를 하는 애들이 PC라는 게 political correctness. 요번에 그 미국의 리버럴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한마디 했잖아요. 대처 뭐라 그랬냐면 죄책감이 세대에서 세대로, 쓸데없는 죄책감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면 사회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죄책감을 막 강요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딱 입맛에 맞는 거죠. 노근리 학살이라는 게. 그 내가 최상훈이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최상훈 씨가 듣고 있어요? 당신 노근리 좀 알잖아. 거기서 미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 그게 경기병이야. 라이트 캐벌리 1사단. 경기병이라는 게 뭐냐면 말 타는 경기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바축하나 박격포, 기관총으로만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포가 없어. 탱크도 없고. 그러니까 미군 병력이 이제 유엔군 병력이 집결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몇 달 걸리니까 경기병이 먼저 들어와서 맨몸으로 남하를 막았다고. 그게 낙동강선선이요. 미군 경기병 1사단이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소련군 탱크 막으면서. 그럼 옆에서 무수히 전우가 죽어나가고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관총이랑 수류탄이랑 빠축화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 탱크라고요. 소련 탱크가. 이게 철판이 두껍다고. 그걸 막고 있으면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몰릴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대. 그 상황에서 극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면 사건의 비극성을 양쪽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게 언론이지. 그게 언론인데 저쪽 얘기만 한 거요. 그 미국 놈들, 나쁜 놈들 와서 한국에 양민 죽였다, 이것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왔는데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그때 미군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탱크에 맞설 수 없는 화기를 가지고 탱크를 막아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동료의 절반이 죽어나갔어.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피바다 속에서 계속해서 그 극한 상황에서 몰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눈에 적과 아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패닉 상태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같은 비극인데 비극이죠. 그거를 정확히 조명을 안 하고 딱 그 미국의 그 PC 리버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 어디야 그 죄의식 장사,
길트 장사꾼들 입맛에 맞게 써갖고 뭐 이 황당한 퓰리처상인지 뭔지나 받아서 지는 세계적 리포터라고 폼 잡고 돌아다니는 게 최상훈이라는 뉴욕타임스 한국 리포터예요. 최상훈 씨, 내가 당신한테 한 비판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죠.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죠. 한번 해봐. 저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제가 당장 거기다가 이의를 보냈어요. 잘하셨네. 당신들이 이렇게 편향되고 정확하지 않은 이 제보 받아서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써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오보를 내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말 알고 싶으면 나와서 봐라 눈으로. 지금 얼마나 진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너희들이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렇게 써놓고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잘하셨네. 보냈어요. 네. 예. 답이 올는지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안 와? 안 올까? 그거 안 올 텐데. 안 오면 또 쓰는 거지. 또 써야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체제를 강화하는 혁명들이 있어요. 혁명 중에 체제 파괴 혁명 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그거는 이제 왕이 두 번째 장가를 가서 두 번째 마누라 왕비가 캐톨릭이라 그래갖고 왕자를 캐톨릭으로 만들고 이게 가풍을 캐톨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왕위 계승자도 바꿨어 왕자로. 그래 놓으니까 그때 영국은 이미 종교개혁을 해서 영국 국교회가 벌써 한 200년, 100년 가까이 이어진 상태거든요. 그 이대로 두면 이제 다시 종교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뒤집히니까. 그래 그 귀족들이 개신교인 딸과 개신교인 사위를 내세워 갖고 왕을 쳤다고요. 그때 의외란 귀족들이. 그래서 왕을 근데 살려줬어. 그래서 그게 무혈인데 사실은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무혈이 아니라 왕을 잡아 죽이질 않았다. 그래서 무혈혁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놓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위혁명이거든. 시스템 강화혁명이라고요. 나도 그거 역사에서 다 배웠는데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무식하면 쉽게 설명해야 돼. 아니지 잘 아는 사람이 더 쉽게 설명하는 거지.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칭찬하죠. 근데 문제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어떠한 친위혁명, 시스템 친위혁명, 시스템 강화혁명도 민초에서 시작된 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민초는 그냥 민초지. 네. 근데 따라가지. 지금 태극기 물결은 태극기 혁명, 태극기 애국혁명은 이게 민초라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모든 계층이 다 들어있고 정말 용달하는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식당 나가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전직 외교관, 전직 외교관, 전직 장성, 네. 그다음에 뭐 삼성 뭐 계열사의 뭐 전직 대표. 부사장, 대표 뭐 이런 사람까지 줄줄이 있다고요. 큰 행사를 갔는데 거기 그 여러 개 기업을 가진 회장님들도 또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무슨 국가기관 장도 지내고 하신 그분 부부가 매일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나간다. 한 번도 안 초계급적, 빠지고. 초계층적 애국 혁명이고 시스템 강화 혁명이거든.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어 별로.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그 유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조선의 방상훈 씨나 중앙의 홍석현 씨, 동아의 김재우 씨, 네이버의 이혜진 씨한테 고맙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또 유례가 없어. 그렇지. 상류층 0.0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친북 정권을 위해서 수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물꼬를 트고 그 탄핵 난동의 주역을 맡은 거 아니오. 국민을 너무너무 분노시켜가지고 전부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데 저는 이거 자신 있게 금수저가 폭도가 되니까 온 국민이 모든 계층을 털어갖고 애국혁명에 나선 거야. 제가 이거 지금 네. 언급된 이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김무성, 유승민도 남아. 아, 김무성, 유승민은 당연히 남지. 네, 남아요. 네, 네. 도장 갖고 튀는 거는 진짜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탄핵 아니, 폭동을 할 때 국회 쪽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국회 쪽 안- 파트너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새누리가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일괄 거부해 버렸으면 탄핵이 안 넘어가는 안 거거든.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게 정당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이념과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의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전혀 반대되는, 심지어 반대한민국적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집단에 가가지고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주관이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문제 이런 부역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주역이에요. 주역이 탄핵 폭동의 아니, 주역은 최근에 그 김무성 씨 발언을 방상훈, 봐요. 홍석현, 김재호, 이혜진, 김무성 뭐 유승민이 탄핵 폭동의 주역이고요. 조역이 무슨 더불어민주당이거나 한겨레 오마인 경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금수저의 0.001%가 폭도 대장이야.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야 니들이 금수저 상류층이 어떻게 폭도를 이끄냐? 우리가 그럼 막아야지 하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 식당에 그 뼈골 빠지게 가서 설거지해주고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아줌마부터 하루 종일 이삿짐 날르고 기껏해야 한 달에 200만 원 집에 넣어주는 용달차 아저씨부터 해서 삼성전자 계열사 무슨 퇴임 사장까지 뭐 대학 교수까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례 없는 일에 대해서 언론의 기레기들이 해석을 못하죠. 해석을 못하니까 왜곡하거나 밟아야죠. 지금 그 현상이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언론 이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평생 뭘 해왔냐 이거지. 그럼 썩은 양심이 없는 그런 걸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밖에 더 평생 되니까. 제대로 된 걸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이. 평생 제대로 된 걸 안 쓰고 야리꾸리한 거짓말만 해서 이때까지 신문사 레이블 팔아서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다 망해야 돼.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트럼프 지지 데모 또 트럼프 반대 데모가 지금 치열하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태극기 그 물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네. 그 월드컵 때의 우리 그 붉은 악마들의 그런 엄청난 응원, 이게 사실은 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의 문화를 바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태극기 집회 이 현상도 아마 외국으로 수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전부 우리처럼 국기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처럼 병들지 않았으니까 양쪽이 다 국기를 들고 나올 거야. 그렇지.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근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양쪽이 국기를 들고 나온다는 게 뭐냐면 어느 게 진짜 공화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노선이 지금 시점에 참된 공화에 가깝냐, 아니면은 반 트럼프가 참된 공화에 가깝냐, 양쪽 성조기가 붙은 건데 우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쟤들이 대한민국을 반대해온 애들이 주도를 해왔잖아요. 국기를 반대해왔고 애국가를 반대를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근본적으로. 평양을 옹호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제도권의 최상류층들이 쟤들을 위해서 밑밥을 까는 폭동의 주역이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이 원래 그쪽에 서 있던 집단이 아마 너무 놀랐을 거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거기가 이제 숟가락 나와야 돼. 이제 거기가 많이 요새 끝에 당황하셨어요. 망한 건 한겨레 오마이야. 놀랐어. 맞아.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언론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이제 마감을 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언론사에 계신 분들 빨리 퇴직하셔서 나오셔서 명퇴기회가 혹시 있으면 퇴직금 많이 받고 빨리 나오셔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이 정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이 정도 일 아직도 저질러 뭐. 놨으면 온전하게 못 넘어갑니다. 온전하게 못 넘어가요. 이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빅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미디어 또는 소그룹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쳤다고 뭐 언론은 파산될 거고 국회는 해산될 겁니다. 아유,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